네, 저희는 1주차 때 말씀드렸듯이 기업 파산 데이터를 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를 맡았고요. 예, 이규민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에 뭐 했냐면 EDA를 하면서 여기 피처가 60 몇 개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데이터도 6천 개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피처들이 좀 유효할지 그리고 이 자료에도 NA가 많아서 NA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아웃라인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피처들이 나와 있는데 딱 보시면 아 뭔가 복잡한 재무제표의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 1주차 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NA는 일단 여기 37번째는 거의 다 절반 이상이 NA여서 제거를 하고 나머지들은 어, 저희 평균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피처마다 립렉 스케일링을 진행해서 혹시 1인칭을 제거했고 피처들도 보시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에 예를 들면 어떤 변수에 그냥 역수인 변수도 있고 비슷한 선형 관계 있는 변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일일이 찾아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ROI나 ROE 같은 새로운 변수들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 추가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기존에 있던 피처들 가지고 조작을 해서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콜리전 확률령 VIF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26개 변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딱 그 테스트랑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산이냐 비파산이냐를 결국 분류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파산인 데이터가 6,400개고 아닌 게 360개. 엄청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진행을 했고 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스태킹이라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스태킹이 뭐냐면 앙상블 기법을 저희가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서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어, 스태킹 기법은 앙상블 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합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앙상블이 다 그게 아니냐 싶겠지만 이 밑에 보시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 4번 모델 뭐 계속 다른 다양한 모델들을 써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측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측치들을 새로운 트레이닝 셋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을 적용해서 그 예측치에 대한 모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모델들의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기법이 되게 성능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킹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 1, 2, 3, 4에 뭐가 들어갈지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이번 학기에 배웠던 모델들을 총 동원해서 공부할 겸 진행하고자 했는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부스팅,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1, 2, 3, 4에 해당하는 그 Y 헤드를 구하고 걔네들을 최종적으로는 XG 부스트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델들을 보시면 먼저 부스팅 이 그림 뭔가 익숙하시죠? 저희 발표 때 봤던 그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부스팅의 경우에 지금 아 뭐죠? 그때 저번 발표 때 다른 조에서 말씀해 주신 파이캐럿을 이용해서 하드 파라미터 부스팅의 이제 그 결과들을 뒀는데 어,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설치를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고 부스팅을 활용했습니다. 부스팅을 통해서 무엇보다 부스팅이랑 그 랜덤 포레스트가 중요한 게 피처 임포턴스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빠뜨리지 않고 구했고 이때 F1 스코어는 0.17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F1 스코어가 혹시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애큐러시는 얼마나 잘 맞췄냐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까 불균형했잖아요. 파산이랑 비파산의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F1 스코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처 인풋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걸 구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용했어요. 이거는 너무 나 잘 아는 건데 이제 어 그쵸 아웃라이어 제거해서 정규표를 정규분포 형태로 변환해서 했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는 그 스모트 패키지로 아까 말했듯이 그 파산과 비파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개수가 적은 클래스 표본을 가져와서 새로 샘플링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비파산 경우가 엄청 잠시만요. 그죠? 여기 보시면 비파산이 엄청 적잖아요. 그래서 그 비파산에 해당하는 애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추가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고 나온 결과는 0.58의 QRC와 역시나 0.17의 레퍼런스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델이 SVM인데 SVM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골랐습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이제 위에 로지스틱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모트랑 기타 등등 저희가 하는 모델링을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진행했고 커널은 세 가지 중에 이제 리니어가 제일 좋다고 나와서 리니어 커널을 썼고 역시나 그리드 서치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서 최종적으로는 C는 많을 선택하고 액큐러시는 얘는 되게 높게 나왔죠. 하지만 F1 스코어는 여전히 0.17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썼는데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스모트를 이용하고 리서치를 써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고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피팅해가지고 결과를 구현했습니다. 트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트리인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m개 변수를 랜덤 뽑아서 트리를 구성해서 분산을 낮췄습니다. 이 스모트랑 파라미터는 저희가 잘 서치했고요.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 포레스트도 피처 임포터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번 구해봤어요. 아까 그 부스팅이랑은 살짝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어, 구할 수 있었고 이게 제일 액큐러시가 높았죠. 0.88인데 88이고 그리고 역시나 번스코도 0.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스티킹 기법을 통해서 합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합치는 순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약간 기존에 돌렸던 걸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어, 각각을 통해 우선 프레딕트한 y 햇 값이고 얘네 코릴레이션을 그려봤더니 상당히 모델들 간의 관계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 조합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봤더니 액큐러시도 0.89로 제일 높고 F1 스코어가 거의 2배 가량의 0.38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양상을 했더니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특히 좀 신기했던 거는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이제 다 채택이 된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바꿔보면 또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앙상블 모델 스티킹 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프레딕된 값들을 XG 부스트로 이용했는데 XG 부스트도 처음에 그냥 했을 때는 그 너무 밸런스가 심해서 지금 0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0으로 한 게 제일 아큐러시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0.93가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네, 이런 하이퍼파라미터나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으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같은 모델로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한 다음에 앙상블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고요. 여기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랜덤 포레스트가 다 맞다고 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앙상블 스태킹 기법을 이용해서 약 2,643개의 기업은 파산, 294개는 비파산으로 결정하게 됐고요. 여기서 아까 그 두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피처 임포턴스인데 결과가 조금 다르지만 이
29번 어트리뷰트나 아니면 15번 어트리뷰트 같은 애들은 둘 다 그래도 높은 편으로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결과가 조금 상반돼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 두 모델은 피처 임포턴스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이 두 모델에서 공통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이 중요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별개로 이 실제 이런 파산과 비파산 혹은 뭐 여신 여부를 예측할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별개로 많이 쓰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런 애들이 피처 인풋에서 나와도 따로 어떤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별개로 따로 써서 고객들에게 이런 분류 기준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고객들이 여신이다 보니까 왜 자기가 탈락했냐, 왜 파산했냐 이렇게 어떻게 분류됐냐를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쉬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별개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다른 거랑 다르게 무엇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왜 자기가 파산이고 왜 비파산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많이 쓰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복잡한 모델들 심지어 이제 요즘 계속 발전하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애들은 설명이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설명을 드릴 때는 오즈 레이쇼를 이용해서 오즈비를 써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니까 이용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파산 데이터를 잘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주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배운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을 총동원해서 앙상블까지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복습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측치들을 그냥 내쳤거든요. 이런 것도 좀 더 보존할 수 있었던 걸로 같고 NA 같은 경우도 그냥 평균 민으로 했는데 다른 좋은 마이스 같은 패키지를 이용했으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조 기업 파산 데이터 예측 잘 들었고요. 다음 조 2조도 이제 기업 파산 데이터인데 정규형 3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신가요?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시도해 봤다는 게 어,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사실 뭐 이런 기업 파산 이제 다른 조도 많이 할 건데 좀 공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추천해 보고 싶은 게 이제 다들 지금 뭐 리그레션이나 뭐 트리나 이런 걸 쓰셨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조들도 근데 어, 그러니까 퀀타일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떤 컨디셔널 미인이 아니라 컨디셔널 이제 미디안 또는 컨디셔널 퀀타일을 계산해서 실제로 이제 부도 예측을 하는데 조금 더 그런 모델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애큐레시는 엄청 높은데 이제 F1 스코어가 낮았다는 것은 결국 false negative나 false positive가 너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큐레시는 여기선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클래스가 임밸런스된 상황에서 그냥 하나 다 그냥 아까 랜덤 포레스트 결과 봤듯이 다 부도가 아니다라고 그냥 때려 버려도 애큐레시는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율이 어쨌든 걔네가 거의 90% 이상이니까 애큐레시는 90%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왜 F1 스코어가 그렇게 낮게 나왔는지에 대한 좀 원인 분석도 같이 들어가면 그리고 모델마다 왜 그 F1 스코어가 차이가 있었는지 원인 분석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우선은 언밸런스 하니까 그 표본의 비율대로 웨이트를 설정해서 돌리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별 모델들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2조 기업 파산 예측 똑같은 걸로 발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저희가 일족이는 한데 아무튼 발표를 해보면 저희도 똑같이 아까 저와 같이 그 기업의 여신 여부에 대해 예측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재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랑 전처리를 끝냈고 그냥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은 풀 데이터셋으로 간단히 모델을 돌려보는 작업까지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일을 진행한 다음에 다양한 모델을 좀 돌려보면서 결과를 디벨롭 시키고자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스큐드가 돼 있어가지고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버스트 스케일러 방법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중공선성과 관련해서 VIF와 이미 그룹화를 통한 상관관계 확인 후 0.9 이상을 컷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변수를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42개의 변수가 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파이널 프로젝트 ESC 노션 설명에 여러 방향성과 주의사항을 써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참고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목적 중 하나가 기업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종 이제 지표의 항목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했고, 그리고 대부분이 재무 비율들의 항목들이었어요. 하지만 각각의 변수가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느 항목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어느 지표에 들어가는지는 솔직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비율이었는데 그 비율들의 역수가 존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높았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변수를 추려가는 과정을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 42개 변수를 남긴 상황인데 42개들의 변수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변수들을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의 각 항목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 표 같이 정리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즉 항목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파산 예부를 예측 시 현재 기업의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은 상태표가 다른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변수들을 가지고 다음에 모델링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 그냥 풀 데이터를 그냥 냅다 넣은 그 이니셜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처리한 변수들을 가지고 넣은 베이스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서 변수들을 이제 측정 집단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재무상태표고 어떤 게 뭐 손익계산서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유사도라던가 그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유사한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PCA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똑같은 과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릴레이션까지 고려한 방법으로 총 이렇게 세 가지 모델링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니셜 모델, 즉 그냥 모든 그 64개의 변수들을 냅다 넣은 모델에서 언찐 데이터를 통한 예측 결과는 0.5였고요. 베이스 모델에서는 0.43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금 당황했던 게 사실 변수가 줄어들면 예측력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방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모델링 방법들을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 그룹핑과 PCA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룹핑을 한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는 그룹핑을 총 세 그룹으로 해주었는데 첫 번째는 short-term liabilities 관련한 변수들, 두 번째는 long-term liabilities 관련한 변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외의 변수들로 묶어주었어요. 이거는 이 아래 출처 밝혀진 이 논문을 참고하여 그룹핑을 한 건데요.
이후 PCA를 통해서 각각 3개, 1개, 3개의 주성분을 추출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서 F1 스코어를 살펴보니까 성능이 너무 좋지 않게 나와서 이 방법은 기업 파산 예측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방법은 그룹핑하고 PCA하고 코릴레이션까지 고려한 방법인데 이 자료는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이 표는 재무 비율들을 구분을 해주고 이제 의미만 맞으면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그런 논문과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42개의 변수들을 각각 어떤 분류로 넣을 수 있을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거를 다음에 6가지 카테고리들로 분류를 했고요.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들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2개의 변수들을 먼저 분류를 한 상태고 PCA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 군집별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한 번 더 해줌으로써 분산의 크기를 얼추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처음 시도를 했을 땐 아이겐밸류 값을 확인을 했을 때 0.95 이상이 되는 점에서 끊어서 총 5개의 변수를 제거한 다음 여러 모델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F1 스코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서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PCA의 중요 과정 중 하나인 성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재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 시도에서는 군집별로 성형성을 만족하는 변수들을 다시 추려서 PCA를 해봤고 이때 이제 분산의 설명력이 0.7 이상일 경우 잘라서 5개 변수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캣부스트가 가장 높았고요. 굳이 XGBoost랑 라이트 GBM도 같이 넣은 경우는 이유는 캣부스트를 돌리기 전에 라이트 GBM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같이 넣었는데 어쨌든 사실 이것도 처음에 베이스 모델에서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튜닝을 한 이후에 다시 살펴보니까 이제 캣부스트에서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특정 폴드에서 갑자기 뭐 F1 스코어가 0.15 정도 막 높아지고 이렇게 튀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그냥 그랬었는데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았었는데 튜닝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고 언신 데이터를 예측을 해봤을 때 라이트 GBM은 0.63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캡부스트는 0.6957이 나왔거든요. 왜 라이트 GBM을 넣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캡부스트 이전에 라이트 GBM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왜 캡부스트가 높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트리를 분할하는 방법이 두 모델이 좀 다른데 라이트 GBM은 뭔가 층에 대한 제약 없이 잎에서 계속 가지를 치고 또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치는 방식의 리프 중심 트리 분할이지만 캡부스트는 일반적인 그냥 레벨 와이즈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둘이 분할 방법이 달라서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캡부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1 스코어가 특정 폴드에서는 엄청 이렇게 툭 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운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좀 예민한 친구라서 캡부스트가 조금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처 임포턴스도 살펴보았는데 이건 베이스라인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고요. 여기서 등장한 변수들이 이제 기업의 파산 여부 예측에 있어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이니셜 모델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가장 높았던 변수가 27번이 아니라 34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4번을 제외를 시키면서 27번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피처 임포터스에 무슨 변화가 있나 보니까 기존에 있던 34번의 변수가 빠지면서 34번 변수와 이제 상관관계가 높았던 9번 변수가 등장하는 등의 변화를 볼 수도 있었고요. 이번 분석에서 또 중요했던 게 기업 파산 여부 예측 시 어떤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하냐였는데 이 피처 임포터스를 조금 참고한다면 더 나은 예측 혹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방법으로 기업의 파산 예측이 제대로 될까가 이 그 파이널 프로젝트의 물음이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굉장히 임밸런스도 돼 있고 그래서 변수를 줄이는 동시에 최대한의 예측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뭔가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해석 위주로 가는 모델이라면 더 예측력이 낮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임밸런스가 좀 해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같은 이유로 F1 스코어가 사실 적절한 매트릭인지도 의문스러운 게 사실 파산 여부라는 게 곧 파산할 기업을 현행 유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ROC 커브라고 X축을 이제 false positive rate, 즉 틀린 것을 맞았다고 잘못 예측한 수치랑 Y축을 true positive rate, 맞은 것을 맞았다고 잘 예측한 수치를 사용해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이전 조는 오버샘플링 해갖고 임밸런스 데이터스에 약간 비슷하게 비율을 맞춰준 다음에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는 그런 오버샘플링 같은 과정을 안 하는 거죠? 네네,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거에서만 했어요. 만약 했으면 되게 높아졌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기영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전 조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냥 같은 코멘트로 가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네 그래도 뭔가 도메인적인 분석을 하신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모델이 사실 이런 뭐 부스팅이나 그런 트리겔 모델도 있지만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퀀타일을 보는 모델도 있고 좀 모델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럼 이어서 2조 약물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약물 2개 조 있는데 2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2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약물 예측을 주제로 선택을 했고 정민님, 건성님, 그 다음에 유경님, 그리고 상수님이 조원분입니다. 저희는 뭐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석을 했고 이 부분은 저번 주에 중간 발표 때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희는 앞선 두 조랑 달리 예측에 초점을 두는 분석이 아니고 그 성격 지표가 약물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선택도 앞조와는 조금 다른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은 이제 미국에서 점점 약물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대비하고자 이제 한 사람의 약물 중독 여부를 예측하는 건데 저희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미국의 특히 필라델피아의 그 켄싱턴 애비뉴의 문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격적인 특성이 약물 중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번 중간 발표 때 학술 부장님이 그 약물별로 유저랑 논유저를 나누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그거를 우선 반영을 했는데요. 약물을 크게
두 군 내지 세 군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합법인 약물들, 이제 술이랑 카페인, 초콜릿, 니코틴이 되는 건데 얘네는 뭐 이렇게 유저, 논유저 이거 CL0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기에는 저만 해도 초콜릿, 카페인, 알코올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고 있어서 이렇게 별 분류 기준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유저랑 논유저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CL3 1년 안에 사용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약물들, 뭐 암페타민이라든지 뭐 코카인, 뭐 크랙, 헤로인 뭐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약물이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한 지 10년 넘었거나는 논 유저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 10년 안에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유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예외적인 게 대마초인데 대마초만 다른 17가지 약물과는 분포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는데 지역에 따라서 불법이랑 합법이 나뉘기도 하고 마약 중에서 이렇게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용하는 빈도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스레시홀드를 일반적인 하드코어한 약물보다는 조금 높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런 합법 약물보다는 그래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CL2를 기준으로 유저랑 논유저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분석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려서 본 분석에서는 빼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SS랑 임펄시브라는 두 개의 성격적인 요인은 의미도 거의 비슷하고 좀 충동적인 거랑 자극을 얼마나 찾냐 그거여서 코릴레이션을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는 모델에서 뺐습니다. 저희가 크게 사용한 모델은 설명 가능한 모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디시전 트리를 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측만으로 한번 모델 성능을 평가해보자 해서 뉴럴넷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측 모델에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도 사용을 해봤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예측 변수들로는 인구 통계적인 지표들, 나이, 성별, 학력 수준, 국가, 인종이고 성격 지표가 이제 메인 변수들이 되겠죠. 이제 N은 신경증 관련한 점수, 그다음에 E는 얼마나 외향적인지, 그다음에 O는 얼마나 개방적인지, A는 얼마나 원만한지, C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신경증이라고 하면은 좀 화가 많고 그러면 N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충동성, 임펄시브니스까지 모델에 포함을 시켰고 목적 변수로는 이제 총 18가지 약물에 대해서 이제 18개의 모델을 본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로지스틱 회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뒤에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클래스 임밸런스였거든요. 특히 이런 알코올이나 카페인, 초콜릿, 니코틴 이런 거는 유저의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측된 논 유저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알코올, 카페인, 초콜릿에 대해서는 예측한 논 유저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 0으로 나와서 모델이 좀 되게 편향되게 학습이 됐거든요. 그리고 니코틴에 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0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계수를 보면 여기 젠더 변수가 1이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귀 계수의 p-밸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면 저희가 이제 해석에 포함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남성일 경우 유저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개방성이 높을수록 유저일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성실성이 높을수록 논유저일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당연히 충동성이 높을수록 유저일 확률도 높았습니다. 이 네다섯 가지의 해석은 사실 뒤에 나올 대부분의 약물에 다 해당이 되는 특성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충동성과 개방성 등의 성격 특성은 니코틴 사용에 좀 양에 영향을 미쳤고, 성실성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페타민, 그다음에 오타가 났는데, 머쉬룸이 그냥 일반 버섯이 아니고 환각버섯이에요. 그리고 환각버섯, 그리고 대마초에 대한 것도 앞서서 나왔던 회귀개수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약물에 대한 설명이 처음 한 줄 내지는 두 줄에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라고 두었고, 제가 발표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방성이 높을수록 약물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저희는 이게 오픈 마인드여서 그런 건가, 약간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었고, 당연히 성실한 사람들은 약물과 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하드코어한 약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결과는 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성일수록 유저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고, 뭐 성실성은 이제 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동일했고, 이 아밀의 경우에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이제 유저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는데, 이거는 다른 약물들과는 조금 다른 경향성이었는데, 저희는 이게 뭔가 클럽 약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뭔가 사람이 외향적이어서 클럽을 자주 방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추측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벤조스의 경우에는 이제 원만함 A 스코어도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의 직관과 다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좀 삶에 전반적으로 활력이 있고, 그렇다면 약물에는 별로 손을 대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크랙과 엑스터시에 관해서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케타민, 리갈 H, LSD, 메틸레이트, VSA는 또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이런 네 가지 특성을 보였는데, 얘네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코에피션트들이었고, 외향성이 높다는 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유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개방성이 높을수록 유저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건 모든 약물에 대해서 공통이었고요. 아래 두 가지 특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해석 가능한 모델로 디시전 트리를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앞서서 저희가 나름대로 나눴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경향성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좀 합법 약물인 것들, 알코올, 카페인, 초콜릿, 니코틴.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금 트리를 하나만 예시로 두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컨트리 변수, 국가 변수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최상위 분류 기준이 계속 성격 변수였다는 거죠. 애초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높은 약물이라고 하기도 못하죠. 접근성이 높은 기호식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컨트리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은 별로 영향이 없었고, 그다음에 뒤에 설명할 대마를 제외한 대다수의 하드코어한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환경에 따른 제약이 좀 큰 불법 약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국가 변수 다음으로 성별 변수가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중에서는 분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나비스, 이게 대마초인데, 대마초가 뭐 로지스틱에서도 그렇고 디시전 트리에서도 그렇고 유달리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대마초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심심찮게 보일 만큼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약물이죠. 트리만 봐서는 그 최상위 분류 기준이 교육 수준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분류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류된 걸 보면은 이 대학 수료를 했냐 안 했냐에 딱히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분류됐을 때 논유저와 유저의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아닌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오스코어 개방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유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합법 약물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을 쓰던 간에 사실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저희의 직관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알코올과 술이나 담배, 초콜릿 등의 섭취 여부를 예측하는 것과 뭐 코카인, 헤로인 이런 불법 약물들의 섭취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두 개가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직관과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임밸런스가 정말 심한 약물들이기 때문에 모델로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약물들이었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인 병수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석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해석이 나왔는데 남성일수록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성, 충동성은 양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이 높을수록 이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약간 예외적으로 아까 아밀이었나? 그거 하나만 클럽 약물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외향성이 다른 약물과는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불법 약물의 경우에는 거주 국가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약물 특성에 따라서 신경증이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디시전 트리에 대한 평가는 그냥 가장 나이브하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봐서 프리시전, 리콜, 애큐러시, 그 다음에 F1 스코어를 봤는데요. 뭐 약물이 18개나 되다 보니까 뭐 일일이 그 모든 수치를 다 기입하지는 않았고 전반적인 경향성이랑 저희가 분석 결과를 보면서 좀 느꼈던 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하지 않은 약물에서는 프리시전이랑 리콜, 애큐러시, F1 스코어가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한 0.8에서 0.9 정도 프리시전과 애큐러시가 나왔고 F1 스코어는 한 0.55에서 평균적으로 0.75 사이 그 정도로 준수한 편이었던 것 같고 ROC 커브를 그려서 그 에리아 언더 커브 수치를 봤을 때도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0.7 내외로 준수한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의 결과도 뭐 매우 유의미하고 대부분의 저희가 해석하고 싶었던 변수에 대해서 코에피션트들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p-value를 얻기는 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R 스퀘어드 값이 거의 대부분의 약물에서 0.3 이하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분산이나 데이터 자체를 모델이 그렇게 잘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전반에서 어려웠던 점이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모집단 자체에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보정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이번 주에 따끈따끈한 그 비모수 수업 시간에서 이번 주에 그 클래스 임밸런스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그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박상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급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에서도 임종호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뭐 회귀 분석에서 그 캘리브레이션 플롯을 그리는 그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클래스 임밸런스를 그냥 보정한다는 뜻의 확률을 보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 슬라이드 내용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캘리브레이션을 한 결과 프리시전이랑 에큐러시랑 F1 스코어가 조금씩 이렇게 낮아졌지만 이제 잘 예측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캘리브레이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낮아졌어? 그럼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클래스 임밸런스가 너무 높아서 뭐 예컨대 유저의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서 학습된 모델도 거기에 편향되게 학습이 돼버려서 예측을 전부 다 1로 해버리면 뭐 매트릭 자체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것들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좀 보정을 하고자 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예측했던 약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잘 예측하지 못했던 약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콜릿, 카페인, 알코올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정말 하드코어한 약물 몇 가지 뭐 헤로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유저의 비율이 정말 낮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로 학습이 된 거죠. 전부 다 0으로 예측해 버리도록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뭐 캘리브레이션을 했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학습에 사용되는 유저, 논유저의 비율이나 샘플 사이즈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알코올, 카페인, 초콜릿의 경우에는 이제 false negative가 다 0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좀 하드코어한 것들에서는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positive가 다 0으로 나오고 전부 다 false negative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는 모델 학습이 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 학습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을 좀 스플릿하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뭐 비율을 좀 달리 할 수는 있기는 하잖아요. 뭐 앞선 조가 하셨던 것처럼 뭐 오버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분석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학습할 때 0이랑 1의 비율이 그냥 1대1이 되도록 그냥 몇 개 그냥 1이 너무 많은 건 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18개 약물에 대해서 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약물별로 트레인 테스트 비율을 좀 조정을 하지 못했는데 좀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박상원 교수님의 슬라이드인데 이런 방식으로 보정을 해서 원래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가 이 정도였는데 보정 후에는 뭐 조금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보정이 되기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한번 예측에만 초점을 둬서 해석력을 포기하고 뉴럴넷도 써봤는데요. 뭐 다들 뉴럴넷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은 거의 쓰지 않았고 에큐러시는 뭐 0.4에서 0.8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18개 약물에 대해서 다 달랐죠. 이제 0.4로 이렇게 에큐러시가 좋지 않은 모델들은 앞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디시전 트리와 마찬가지로 초콜릿, 뭐 알코올 아니면 뭐 논 유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든지 그렇게 클래스 임밸런스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뉴럴넷도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클래스 임밸런스가 한 뭐 0.6 대 0.4 뭐 그 정도로 나오는 다른 약물들에 비해 대해서는 0.8 정도의 그냥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미 삼아서 저희 조원들의 그 성격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마에 중독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걸 재미 삼아서 한번 봤는데요. 여기 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각 스코어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거랑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은 그냥 적당히 뭐 아덜스로 뒀다던가 뭐 에듀케이션 레벨 같은 거를 입력값으로 잘 넣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럴넷의 경우에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표 중에 임퍼시브니스랑 그 자극을 찾는 그 SS 스코어는 저희가 어떻게 알 방도가 없어서 앞서서 이 모델에서 학습시킬 때도 그 두 개 변수는 제외하고 인구 통계학적 변수랑 이제 그 5가지 성격 스코어만 넣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측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저희 4명, 상수님은 시간상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저희 4명 모두에 대해서 담배를 어제 폈을 거고, 대마도 어제 흡입했을 거라고 나오는 등 모델이 좀 다소 보수적인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입력한 참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번 주에 술을 마셨고, 뭐 관석 오빠도 저번 주에 술을 마셨는데, 예측이 조금 틀렸죠. 그다음에 뭐 카페인, 초콜릿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틀렸고, 여기 니코틴이랑 카나비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런 하드코어한 약물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예측을 했어요. 네. 여기 요거는 그냥 저희가 재미 삼아서 약간 이렇게 뇌절하는 버전으로 응답을 작성해 봤는데, 뭐 예측 결과는 그냥 재미 삼아서 보는 걸로 그냥 그 정도의 의의를 뒀고, 전반적으로 좀 예측이 힘들었던 것 같고, 왜냐면 아까 그 로지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디시전 트리에서는 그 예측 값을 0일의 바이너리로 뒀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다 나눠가지고 살려서 소프트맥스로 예측을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예측이 힘들었고, 네. 여기는 모델이 보수적이었다는 걸로 저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민님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거 마약류 소비 이거 하는 게 목적이 2개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7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진분류로 할 수 있을까였고, 두 번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 요인이 측정을 할 수 있냐 했는데, 이 2조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해석 관련해서 진짜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마지막 예측 부분에서 뉴럴넷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측할 때 클래스를 이제 7개를 다 예측하신 건가요? 아니면 2개로 예측하신 건가요? 7개로 다 받아서 예측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기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방금 그 말한 걸 바탕으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7개를 예측을 한다는 게 이제 7개 중에 하나의 클래스에 속한다는 걸 예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1 또는 0을 예측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멀티 라벨인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멀티 라벨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의 결과를 받으면은 그 확률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값이 제일 높은 거를 예측하는 클래스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 소프트맥스를 해도 이제 사실 멀티 라벨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같은 피처를 가지고 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뉴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격이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를 또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뭔가 해석적인 부분을 좀 잘 강조해 주셔가지고 되게 저는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수를 넣을 때 근데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성격 그런 걸로 하셨는데 뭔가 상호작용 같은 것도 넣으면은 어땠을까? 뭐 해석이 더 어려워지나? 아무튼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냥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중간중간까지 쭉 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5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5조 파이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이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드럭 컨섬션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 목차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처리 EDA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 때도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 전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개별의 약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따로 모델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웠던 뭐 랜덤 포레스트, 트리, SVM 등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때 정확도가 0.3에서 0.4 정도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저희 과제이기도 한 이진 분류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파이캐럿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맞는 모델이 적용되도록 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적용된 모델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였고, 저희가 CL2였던 이제 10년 안에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어디에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2,5 혹은 3,4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합법적인 약물 혹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알코올, 카페인, 대마 혹은 이제 초콜릿, 니코틴 부분이 거의 2,5의 분류의 정확도가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약물들은 거의 다 3,4의 분류가 더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과제 이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저희의 과제였던 이제 7개 응답지를 이진 분류로 바꿀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약물 위험군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한 인사이트 도출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과제인 이진 분류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분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진 분류의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류 모델의 성능 및 정확성의 대폭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별로서 했을 때는 0.3에서 0.4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던 게 이제 이진 분류를 진행함으로써 평균적으로 0.8에서 0.9 정도의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진 분류를 진행함으로써 편의성과 효율성 역시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근본적인 목표가 잠재적인 약물 중독자를 분류하는 것인데 이제 CL0부터 CL6까지 이제 7가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리스키한 사람인지 리스키하지 않은 사람인지 2개로 나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리스키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진 분류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CL2를 기준으로 이제 이진 분류를 진행했는데요. 이 10년 안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이제 유저로 분류될 경우에 그러니까 2,5에 해당하는 분류일 경우에는 이제 5가지 약물인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과 카페인, 대마, 그다음에 초콜릿, 니코틴에서 정확성이 소폭 높아졌고요. 이것이 넌 유저로 분류될 경우에는 3,4의 분류일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약물에서 정확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즉 이제 5개의 이 약물들은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넌 유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제 나머지 약물들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넌 유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는 이제 약물을 갖다가 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약물을 각성제와 진정제, 환각제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각성제와 진정제, 환각제 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의 경우 이제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각성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feature importance를 봤을 때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원만성, 외향성과 같은 personality features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나왔고
correlation을 봤을 때는 이제 젠더나 에이지나 컨트리나 에셋나 에듀케이션 주로 이제 데모그래픽한 피처스들이 좀 약간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워낙 초콜릿이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접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식품으로도 여겨지는 만큼 사실 약물 중독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보듯이 변수 중요도와 상관계수로 보더라도 이제 0에 근접하는 등 유의미한 변수를 찾기 힘들 만큼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환각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환각제 같은 경우에는 지각을 왜곡시키고 감각 입력이 없는데도 그 감각 이미지를 촉발시키는 약물입니다. 주로 정신적인 부분에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아서 심리치료와 연관이 되고요. 아질산 이밀, 엑스터시, 레갈 H, LSD, 머쉬룸, VSA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질산 이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희가 feature importance를 봤을 때 이런 성격적인 지표 A-score, O-score, C-score, N-score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score이나 E-score 같은 경우에는 원만성과 외향성인데 이제 원만성과 외향성이 높다면 이 아질산 이밀이 파티 드러그 그러니까 페스티벌 마약인 만큼 이제 파티나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지고 따라서 이렇게 중요 변수로 여겨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 지표인데 개방성 지표가 높아지면 이제 많은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마약을 보다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C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파티 혹은 페스티벌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제 반대로 높으면 낮아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N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불안증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이 환각제 작용 중에 도취감이 있어서 이런 도취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 아질산 이밀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터시인데 엑스터시 역시 아질산 이밀과 동일한 이제 파티 마약류에 해당하는데요. 에이지와 젠더가 좀 중요 변수라고 봤고요.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질산 이밀과 유사하게 이렇게 파티 마약류에 해당하고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우며 이제 효과가 너무 강력하고 부작용이 세기 때문에 사실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젠더의 경우에는 이제 식욕 감퇴의 효과가 있습니다. 식욕 상실의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 좀 더 약간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리걸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4가지 카테고리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핑크 팬더스의 경우 엑스터시와 유사한데 feature importance 플러스를 보면은 놀랍게도 엑스터시와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중요도 역시 엑스터시와 유사하게 이제 해석이 된다고 보고요. L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리와 에이지를 봤는데 이제 LSD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구하기 어려운 약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저희가 표본 데이터를 봤을 때 주로 영국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데이터였는데 이 LSD의 주산지가 이제 북미, 유럽, 동남아인 만큼 이제 컨트리가 중요 변수로 여겨진다고 봤고 그 다음에 또한 에이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사용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머쉬룸 환각버섯인데 이제 저희가 주로 유통 및 소비되는 종류는 실로시빈이 함유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 중에서 LSD와 비슷한 현상의 환각을 유발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에이지를 봤는데 실로시빈이 함유된 버섯은 이제 멕시코에서 재배가 되는데 이제 다른 약물에 비해서 이제 유통지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리가 중요 변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락 목적보다는 치료 목적을 띠는데 그래서 진통제와 항우울제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일수록 이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VSA인데 이건 가스나 본드와 같은 이런 약물인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이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회적 인식이 없으면 쉽게 중독되기 쉽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중요한 변수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이 환각제끼리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이제 레걸 H나 머쉬룸이 좀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4가지 카테고리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핑크 팬더스가 엑스터시와 유사하고 매직 드래곤이 카나비스와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리갈 H가 카나비스와 엑스터시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머쉬룸 역시 LSD와 비슷한 양상의 환각을 보인다고 됐었는데 이제 LSD와 머쉬룸의 이제 상관관계를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각성제는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약물인데요. 졸음 개선과 ADHD 치료, 기면증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메스암페타민이나 카페인, 코카인, 크랙, 니코틴, 암페타민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우선 메스암페타민을 보면은 이제 코카인이나 크랙과 이 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필로폰과 코카인, 크랙의 효과적 유사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고요. 이 메스암페타민은 한때 이제 ADHD 치료제로도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동성이 증가함으로써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보면은 이제 성격 변수가 중요 변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N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신경증이 높아질수록 필로폰의 사용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고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사용량이 많았는데 이렇게 뉴스가 뜰 만큼 이제 사용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와 젠더와 SS가 중요 변수라고 봤고요. 그래서 나라를 보면은 이제 매년 1,400만 명에서 2,100만 명 정도가 코카인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인 사용이 가장 흔한 지역이 북아메리카고 그 뒤로 유럽과 남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시민 중에서 1%에서 3% 정도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코카인에 손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컨트리가 중요 변수인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제 코카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크랙의 경우에는 이제 코카인의 좀 저렴한 버전, 코카인의 좀 변형된 버전인데 그래서 이제 코카인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성격 변수들이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크랙의 고양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보면은 다른 곳보다는 이제 미국의 사용량이 좀 많은데요. 이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용량인데 크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크랙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 때문에 이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암페타민의 경우에는 이제 ADHD의 치료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저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데요. 메스암페타민이 이제 이전에 사용되다가 이 뭐 중독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암페타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스암페타민보다 약간 높은 유저의 비율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지와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중요한 변수로 보이긴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사용량이 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사용량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즉 나이가 어린 남성일수록 니코틴 유저가 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적고 합법 약물이기 때문에 유저의 비율이 매우 큰데요. 앞선 발표와 같이 이제 합법적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유의한 그 해석을 얻어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정제인데요. 진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성제와 반대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른한 행복감, 편안한 수면 마취 등의 효과가 있고 중독 증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벤조디아제핀, 대마, 헤로인이 이 진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관관계를 보자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물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약물이나 혹은 자주 사용하는 약물인 대마까지 모두 상관관계가 다른 약물들과 상관관계가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진정제끼리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조스와 다른 진정제끼리의 상관관계가 꽤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불안증 치료 약물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코올을 보자면 합법 약물이기 때문에 유저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인종과 나이와 이제 country와 C스코어를 이제 feature importance 플러스에서 좀 유의하게 나와서 한번 보니까 인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화이트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이와
나라, 그 다음에 시스콜 같은 경우에도 큰 인사이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법 약물이고 대부분이 유저기 때문에 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리스크 측정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CL6라든지 CL5를 유저로 두고 분류하는 것이 좋았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조디아제핀인데 벤조디아제핀에서는 저희가 컨트리와 젠더와 N스코어와 SS를 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USA에서 유저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제 미국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인 알프로졸람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것으로 보고 남성의 비율은 이제 높긴 하나 이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N스코어과 이제 SS 신경증과 감각 추구가 높을수록 유저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불안증의 확률이 높고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불안증에 이제 약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봤고요.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컨트리와 에이지와 오스코어과 C스코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합법, 비합법 여부에 따른 차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인 경우에는 좀 더 유저의 비율이 높고 비합법인 경우에는 유저의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일수록 유저가 더 많았고요. 오스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방성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다음에 이제 성실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유저가 많았고요. 진입 장벽이보다 낮기 때문에 개방성 지표가 높을수록 유저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마에서는 feature importance는 낮지만 이제 correlation이 꽤 높았던 변수들을 따로 봤는데요. 충동성과 SS 감각 추구에 대해서 봤습니다. 충동성과 감각 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유저의 비율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마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SS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헤로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리와 에이지와 젠더를 봤는데요. 나라의 경우 이제 미국에서 유저의 비율이 유독 높았는데 이제 헤로인의 생산지는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주둔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통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는 진통제로 사용되는데 이 왜 유저의 비율이 좀 낮은지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유저가 많았고 젠더의 경우 남성일수록 더 유저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생 변수를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개의 약물들끼리 저희가 서로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분석화하고 시각화는 했지만 이제 모델링 과정에서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선진국 위주, 미국이나 혹은 영국에 거주하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또한 백인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대 해석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움을 느꼈고요. 알코올 등의 이러한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합법적이고 유저의 비율이 높은 약물들에 대해서는 이진 분류를 좀 이제 5,2나 6,1로 하는 것이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좋았을 것 같고 데이터 자체가 이제 빈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사용 기간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유저와 넌 유저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인 결과를 얻은 느낌이고요. 각성제나 환각제나 진정제 등 이제 종류별로 저희가 마약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 변수나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변수를 공통적으로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에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경우에는 이제 식욕 감퇴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트 치료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완전 많으셨습니다. 그죠. 마약이 18개나 돼가지고 두 조 모두 모델링을 18번 하느라 되게 고생 많았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학술부장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두조 너무 하나하나 마약이나 성격 종류나 다 하나하나 해야 될 게 많아 보였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개 분류할 때 아쉬운 점에 적어 두셨지만 2호나 3사 말고 다른 거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약물 하나하나 약물에 대한 아주 뭔가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학기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인 자전거. 네, 4조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네, 저희는 공유 자전거 수요 예측이라는 주제로 파이널 프로젝트 진행한 4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전처리까지는 중간 발표 때 해서 내용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 데이터고요. 1시간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총 14개이고 숫자형 변수가 10개, 범주형 변수가 4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렌티드 바이 카운트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짜 있고 여기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두 개로 나눠 보면은 기상 관련 변수가 있고 시간대 관련 변수가 있는데요. EDA는 이제 중간 발표 때 자세히 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한 부분만 슬라이드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 관련 변수에서 상관성을 파악을 해봤는데 온도랑 이슬점이랑 자외선의 상관성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이 변수랑 좀 높게 나왔습니다. 상관성. 그래서 이 변수들 가지고 뭘 해보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처리를 할 건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PCA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히트맵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습도거든요. 근데 습도에 선형적인 좀 영향을 주는 피처들이 몇 개 있어서 얘네들 가지고 PCA를 돌려봤는데요. PCA 하면은 이제 그 스크립플랏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그 엘보 포인트를 찾고 그거 기준으로 끊어서 몇 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CA는 더 진행을 하지 않았고 다른 조합으로도 해봤는데 의미 없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냥 변수 선택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애초에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했고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뭐 강하게 서로 연관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PC에 돌리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그냥 따로 하지 않았어요. 변수 선택. 그리고 다른 변수들도 좀 다루기 쉽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여기는 공휴일이고 이 펑셔닝 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릉이라고 치면은 점검일 같은 경우는 따릉이를 못 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펑셔닝 데이 노라고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공휴일이랑 점검일 같은 경우는 더미화 해주었고 그리고 저희가 시계열적인 측면의 분석을 포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련 변수들은 시계열 분석을 포기해서 그냥 카테고리화 해줬어요. 네, 그리고 수치형 변수들은 정규화를 해줬는데 강수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0이고 그리고 내릴 때부터 이제 1, 뭐 1mm, 뭐 100mm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수분포 형태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로그를 씌워주고 그 다음 정규화를 했고 나머지는 바로 정규화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디시전 트리 기반 모델에서는 굳이 정규화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어차피 기준선을 잡아서 이분법적으로 계속 나누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대신에 좀 로스 펑션을 쓰는 그런 그라디언트 부스트 같은 경우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그냥 좀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 설정입니다. 저번 중간 발표 때는 이게 그 마지막 한 달을 따로 빼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규민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도 있고 뒷부분을 따로 빼고 예측을 하려면은 좀 시계열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1년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공유 자전거 대여량이라는 게 그냥 따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온도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계절에도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1년간의 데이터만 받으면 이게 공유 자전거 시장 자체의 수요 변동인지 아니면 계절에 따른 변동인지 구별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평균 데이터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1월이고 여기가 12월이고 마지막 달이 이제 표현이 안 나오네. 여기가 이제 11월이고 내년 11월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시장 자체 수용 변동이 없으면 이 점이랑 이 점의 위치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공유자전거 자체 시장이 수요 변동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랑 이제 1년간의 어떤 계절성이랑 구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바로 직선을 그어서 수요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했고 이 남은 부분이 어떤 계절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기에는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증가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가 1년이라서 어떤 시계열적인 분석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는 이게 한 달을 만약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12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11월 달에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1년간의 데이터다 보니까 11월 달은 여기에만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는 11월 달에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11월 달에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새로운 변수가 아예 들어온 거잖아요. 11월이라고. 그래서 네,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안 하고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월별 데이터들 중에서 20일 전까지는 그냥 전부 다 트레이닝으로 하고 그리고 20일 이후까지는 테스트를 해서 월말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 모델링인데 파이캐럿으로 간단히 먼저 돌려보니까 트리 기반의 모델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ESG 주제에서도 배운 내용이니까 각자 모델을 하나씩 맡아서 구현을 해보고 튜닝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네, 디시전 트리 해봤을 때인데요. 이렇게 얼추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보였고 그걸 튜닝을 하면서 좀 오차를 줄여줬습니다. 줄여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설정한 매트릭이 RMSL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다가 로그를 씌워주고 그리고 오차를 계산한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지금 0인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몇천 단위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무턱대고 민스케어 에러 같은 거를 하려다 보면은 계산량 초과가 뜨더라고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로그를 씌워주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은 로그를 씌우다 보니까 10이랑 100의 차이가 100이랑 1000의 차이랑 똑같이 계산이 되니까 큰 값들에 대해서 틀리는 오차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실제 파란색 선이 실제 데이터고 얘네들이 이제 피팅된 건데 높은 값들에 대해서 좀 예측력이 떨어지는 게 저희가 매트릭을 이렇게 설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다 부스트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네, 뭐 랜덤 포레스트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윗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모델도 더 해봤는데 엑스트라 트리 모델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랑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할 때는 그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서브셋을 만들고 각각 이제 트리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서브셋을 만들 때 복원 추출을 통해서 만드는데 엑스트라 트리는 비복원 추출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서브셋을 나눌 때 복원을 하지 않고 얘네들끼리 다 더했을 때 딱 얘랑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서브셋을 만드는 방식이고 또 피처 셀렉션에서도 다른데 이렇게 나눠진 서브셋에다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적합을 할 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가장 잘 나누는 기준이 뭘까? 피처에서 가장 잘 나누는 기준이 뭘까 해서 피처를 고른 다음 피처도 그 피처에서 또 제일 잘 나누는 기준선을 찾아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피처는 랜덤으로 선택하고 그 랜덤으로 선택한 피처에 대해서 제일 좋은 기준선이 뭘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아무튼 진행을 해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좀 뜨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부스팅인데 그 로스를 설정을 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선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할 때도 뭐 그러니까 머신러닝 전체적으로 어떤 회귀 이런 거에 비해서 변수들의 어떤 설명력 이런 것 때문에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어떤 변수들의 중요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히트맵에서 본 거랑 일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온도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변수였어요. 그리고 LGBM이라고 이거는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파생된 건데 이 레벨 기반의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레벨 1을 거친 다음에 레벨 2 진행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얘에서 나누면 결과가 더 좋겠는데 했을 때 얘한테 진행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전체에서 또 이때는 이제 기준을 얘한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프와이즈 트리브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얘의 장점으로는 피팅 속도가 빨라가지고 데이터가 클 때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데이터에서는 라이트 그레디언트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롯이고요. 여기 피크점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얘가 좀 더 잘 잡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샵 밸류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 이게 샤플리라고 무슨 게임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변수 중요도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온도의 그런 중요도를 계산할 때 여러 피처의 그런 셀렉션 집합 중에 온도 빼고 예측했을 때랑 온도 넣고 예측했을 때랑 오차의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온도가 이 데이터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거를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높으면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관적으로 온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습도가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해봤고 저희 앙상블도 배웠으니까 앙상블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앙상블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델을 여러 개 해봤는데 라이트 그레디언팅 부스트는 그 피크점을 좀 잘 잡아냈고 다른 모델들은 잘 못 잡아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앙상블을 하게 되면은 좀 중화가 되니까 피크를 그나마 잘 집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모델들은 피크점 제외한 점들은 또 잘 잡아냈으니까 좀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 점수가 좋아가지고 이거 두 개를 섞어봤거든요. 이 라이트 그랜티어는 피크점을 잘 잡아내고 얘는 전반적인 점들에 대해서 점수가 좋았으니까 두 개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앙상블을 해봤는데 개선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뒤에서 더 다양한 조합으로 앙상블 시도해봤으니까 확인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앙상블을 할 때 좋은 점이 지금 이거는 이제 매트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월한 모델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앙상블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트릭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모델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요런 데서 우위를 가지게 되고 얘를 선택하면은 요런 데서 우위를 가지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앙상블이라는 게 꼭 모델을 앙상블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나누고 합치는 것도 앙상블이죠. 그 이제 배깅하는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셋 배깅을 하고 이 라이드 그레디언트를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플랫이고 여러모로 결과가 개선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모델 앙상블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얘네들도 보시면 결과가 개선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게 또 플롯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이런 최대값들을 좀 잘 예측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태킹도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게 데이터셋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먼저 뭔가 문제를 딱 명확히 설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적용해보고 그냥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태킹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 아까 LGBM이랑 엑스트라트리 그거를 앙상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예측값이 이제 프레딕션 값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인풋 값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적용 모델을 선형회귀로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세컨드 레벨 모델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그 처음에 이제 모델들이 LGBM의 엑스트라 트리가 되는 스태킹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뭐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냥 LGBM이랑 랜덤 포레스트 이거 두 개 섞는 게 제일 낫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무턱대고 복잡한 모델이 만약 좋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파이널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어떤 전체 데이터 셋을 하나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를 나눠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패러미터 튜닝이라는 게 머신러닝에서는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되게 많은 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뭘 추가한다고 항상 결과가 개선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스태킹의 결과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대비, 그러니까 좀 투자하는 시간 대비 결과가 괜찮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머신러닝 기반에서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태킹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적합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결과가 조금 개선되면은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데이터가 조금 더 크고 그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였다면은 그런 분석을 좀 진행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었고, 네, 그리고 LSTM이나 뭐 그런 방식의 딥러닝 기반 모델들도 적용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파이널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완전 잘해주셨네요. 그 입주님 말씀대로 그 데이터가 진짜 한 3년이나 5년 정도만 됐어도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1년이어서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되게 끊어먹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계열 그 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웬만하면 딥러닝 모델을 쓰는 게 제일 어큐러시가 좋을 텐데 머신러닝 써서 되게 약간 여러 이런저런 시도해 보시는 거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헛술 부장님 하실 말 있으신가요? 유일한 이제 자전거 조였는데 아까 그 엑스부스트에서 나온 딱 앙상블에서 나온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진짜 12월 부족한 데이터였는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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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이상으로 그 비콘 파이널 발표 다 마치고 이번 학기 공식적인 활동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